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3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페이지 13쪽입니다. 행정 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5단계까지 있다고 배웠죠. 1단계는 답습기였었습니다. 1948년부터 61년도까지가 답습기. 이 답습기는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 업무 제도였죠. 61년부터 84년도까지가 정착기였죠. 정착기. 그리고 84년부터 91년도까지가 착수기였습니다. 착수기. 착수기는 이때 사무기계 자동화가 착수기였고요. 4기가 91년도에 사무관리 규정이 생겼죠.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전산화 도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 이후에 사무관리 규정 이후에 99년 이후에는 이제 현재까지는 전자화 촉진해서 뭡니까? 성숙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 가가 나왔어요. 가. 자, 이게 만약에 행정업무 운영제도의 발전 과정을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참 답쓰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는 요것만 암기하세요. 5가지.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 요거 꼭 기억하세요.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 그런데 거기 답습기가 나왔어요. 가가 답습기입니다. 1948년부터 1961년도까지는 일제시대 및 미군정 사무관리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및 일제시대 및 미군정 사무관리제도가 이때는 답습기였다. 그리고 넘겨서 나번에 보니까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제정되었죠. (61년도부터) (84년도까지네요) 정부 공문서 규정이 6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가 뭐였죠? 정착기. 정착기. 그 다음에 다번이죠. 다번이 뭡니까? 도입기,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죠. 착수기. 착수기가 1984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이때 착수기가 사무의 기계화 자동화 모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다까지 했죠. 라번에 보니까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됐어요.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도입기가 19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거기는 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원래 99년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입기가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되었다. 91년도에 도입기 때 이제 여기까지는 쓰시고요. 나머지는 보세요.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마번 보세요. 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 그리고 이제 다 성숙기라고 그랬잖아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성숙기.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었다? 이따가 뒤에 가서 나오는데 2011년 12월 21일 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언제? 2011년도에. 그래서 이 5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6년부터 2013년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제목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밥원에 보니까 2004년도에 공문서 및 전자문서 시스템 등 관리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자,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죠? 2014년도에 밥원에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서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에 맞도록 재설계하였다. 또 전결, 대결, 서명 표시 방법을 변경하였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는데요. 결제는 뭐가 있냐? 결제는 결제권자인 행정기관장이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결이라는 게 있어요. 대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신 결제하는 거죠. 결제권자가 출장을 가거나 또는 뭐 지방 출장 갔을 때 병가를 갔을 때 대신 결제하는 게 대결이 되겠고요. 위임전결, 위임에서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국장한테 위임해가지고 국장이 결제하는 것을 위임전결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제하고 대결하고 전결할 때 서명 표시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야. 거기 서명란에 서명 표시란이 이제는 기관장란에 하던 것을 정책 결정 관련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결, 대결 표시와 서명 표시를 전결, 대결 서명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옛날에는 결제권자란에 결제했는데 지금은 최종 결제권자가 기관장이 결제하는 란이 있고 대결란이 있고 전결란에다가 서명 표시를 하고 결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정책 결정의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볼까요? 관인 등록기관 변경 및 전자 이미지 관인, 관보 공고 의무화. 나중에 관인에서 공부할 건데요. 관인 등록기관을 직근 상급기관에서 자체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전자 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재등록, 폐기할 경우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관인을 행정기관에서 만들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관보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4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넘겨보세요. 2006년도에는 업무 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줄쳐보세요. 2006년도에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성숙기에 해당하는 거죠.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 과정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니까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되었다.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과제관리 카드, 문서관리 카드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 보니까 다 할 필요 없어요. 자본에 2010년 3월 13일 날 해가지고 2번 보세요. 17쪽에 업무 인수인계 실시 대상 명확화 나왔죠. 업무를 인계 인수 실시 대상을 명확화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인계 인수를 하잖아요. 기관, 부서 간 통합. 부서 간에 통합돼 가지고 어느 부처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업무가 이관 등이 되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도 문서에 의해서 인계 인수하도록 하고 인계 인수서는 전자문서로 출처해요. 인수인계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합니다. 인계 인수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해라. 그 다음에 차번의 별표샷이에요. 차번. 디자인 개념 도입되었죠.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바로 뭐냐 이게 서식 설계 기준이 개선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 각종 만드는 서식들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접수할 때 민원인들이 쓰는 각종 양식 있잖아. 서식에 인적사항 쓰는데 주소란이 적거나 예전에는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개념을 도입됐다는 거죠.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 서류를 제출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디자인 개념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국민들이 민원 서식을 작성할 때 어려운 용어, 특히 좁은 기재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기재 공간이 너무 적었어. 주소 쓰는 단도 막 적어가지고 두 줄로 쓰는데 힘들었잖아요. 좁은 기재 공간 등으로 겪어했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념이 도입하여 쓰기 쉽고 보기 좋게 민원 서식을 만들 수 있도록 서식 설계 기준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것이 디자인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서식 설계 기준이 도입되었다는 거. 언제? 2010년입니다. 2010년이 도입되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2010년 정도. 두 번째는 2010년도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또 번역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러분, 제공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한국 대사관, 제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는 그 국가의 언어를 병기하여 사용하거나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외 공간입니다. 외국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지만 한국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제공간들이 많습니다.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이런 데 사용하는 서식에는 그 국가의 언어를 병기하여 사용하거나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어를 병기할 때는 번역을 사용해서 근거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2011년 3월 22일 날 관인의 글꼴 개선입니다. 카본이었나요? 여러분, 관인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에 찍는 도장이잖아요. 직인을 말합니다. 직인. 관인, 직인. 나중에 관인 공부할 때 관인에는 직인, 청인, 공인 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관인에는 직인, 청인, 공인이 있는데 행정기관에 찍는 건 다 직인이죠. 무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찍는 것은 청인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찍는 도장을 공인이라고 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 관인의 글꼴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겁니다. 전서책 글꼴. 전서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기관에서 그 관인 도장에 꼬불꼬불한 글씨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다 그러면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글씨로 쓰는 것을 뭡니까? 전서체라고 하는데 거기 보세요. 획을 임으로 늘리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관인의 한글 전서체 글꼴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전서체라고 하는 것은 관인 도장이 꼬불꼬불한 글자를 전서체라고 하는데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폐지시켰다는 거죠. 언제? 2011년도에.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글꼴의 한글로 조각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행자를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잘 알아보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관인 도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타번 별표시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자, 결론을 내릴게요. 행정 업무의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을 해라. 그러면 답습기, 또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인데 99년도에 성숙기인데요. 특히 2011년도에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넘김이니까 6번째까지가 요걸 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2011년 12월 21일 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요때 요게 신설된 겁니다. 뭐가 신설되느냐? 첫 번째, 협업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었다. 협업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었다. 거기 보니까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도록 하고 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 평가 분석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니까 협업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부처 간에 칸막이 없애고 일을 하는 건데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 간에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협업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출장 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보니까 두 번째, 융합행정 촉진입니다. 자, 융합행정 촉진 아주 중요하죠. 융합행정은 뭐냐?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efficiency. efficiency라고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기능을 연계하여 중요한 건 뭐냐?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비와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융합행정. 융합행정 과제의 점검, 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 융합행정 촉진인데요.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과 장비와 정보를 공동 활용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물난리가 났다. 산사태가 났다. 산불이 났다. 그렇게 되면 산불이 나게 되면 산림청에서 진화하겠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방재청 소방서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산사태가 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면 뭡니까? 부처 따지지 말자 이거야. 결과적으로 민, 관, 군, 민간, 관청, 군인이 협동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각 부처,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산사태가 아니면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서만 끌 게 아니라 소방청, 각 군인들이 총동원해서 행정을 융합해라 이런 얘기예요. 융합. 그죠? 컨버전스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컨버전스 시대. 융합하는 시대입니다. 융복합 시대라고 하죠. 융합 복합 시대. 이것이 융합행정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고요. 언제? 2011년도에. 세 번째는 지식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식관리 시스템에 행정지식을 등록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요, 그런 그 시스템에다가 행정지식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줄쳐봐요. 우수 사례 발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요. 이런 좋은 사례를 발굴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하게 되고 활용 실태 점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 하면서 말이죠.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러한 지식관리 시스템에다가 행정지식을 등록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서 지식행정을 활성화해라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책연구의 관리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을 연구하는 겁니다. 무슨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죠. 사회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또 경제.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2011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 2015년도에 중국발 위기, 이런 위기들로 우리나라도 또 위기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특히 저유가 시대를 맞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유가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이런 정책, 경제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자. 이런 정책을 연구하는 겁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배웁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책연구의 투명성. 이런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연구 위원회를 만들어요. 심의위원회.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구성과 운영.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연구 결과 공개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성과 점검 등 이런 것들을 입법하였다. 그러니까 정책 연구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행정기관에서 민간인들에게도 정책 연구를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정책을 연구할 거냐.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거니까요. 다섯 번째, 영상회의 운영입니다. 비디오 컨퍼런스입니다.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컨퍼런스. 이제는 영상회의 운영해라는 얘기죠. 국무위원들이 회의할 때 영상회의 해라는 얘기입니다. 영상회의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 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구역을 제정하고 영상회의 운영, 현황, 점검,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 해당하는 규정을 상향 입법하였다. 원래 영상회의는요, 국무총리 훈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거죠. 여섯 번째, 전자문서 중심의 정비입니다. 전자문서. 소위 일렉트로닉 도큐멘터라는 거죠. 전자문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했다. 일렉트로닉 도큐멘터.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지금은 종이문서가 아니라 다 뭡니까? 전자문서 시대죠. 자, 이런 6가지가 2011년 12월 달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자, 6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협업 시스템. 협업 시스템 규정을 신설하였다. 융합행정 촉진,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 연구 관리, 영상회의 운영, 전자문서입니다. 다시 6가지입니다. 협업 시스템,
융합행정의 촉진, 지식행정의 활성화, 정책의 연구관리, 영상회의, 전자, 문서의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다시 2011년 12월 달에 대폭 개정된 6가지를 협업 시스템 규정, 그 다음에 융합행정 촉진,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관리, 영상회의 운영, 그리고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1장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1장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장을 하겠는데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다시 10페이지 넘기세요. 이제 1장 끝났습니다. 자, 운영에는 뭐가 있나요? 업무. 업무의 개념에는 고전적 개념이 있고 현대적 개념이 있다. 그죠? 고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 중심입니다. 페이퍼워크, 데스크워크. 책상에서 종이로 일한다는 거지요. 서류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런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고전적 개념이 되겠고, 현대적 개념은 사물을 포함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현대는 지식정보와 고도 정보화 사회입니다. 현대사회는 인포메이션 밸류라고 하는 정보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뭐 한다?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현대적 개념은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과정까지 포괄하는 업무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는 것. 업무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목적에 의한 분류, 업무 성격에 의한 분류, 그리고 기타 업무가 있는데요. 업무 목적에 의한 분류에는 본래 업무가 있었죠. 본래 업무는 본래 업무란 행정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제도 혁신과에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업무와 그리고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에서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이러한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업무가 본래 업무가 된다. 지원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업무의 조직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성격에 의한 분류에는 판단 업무와 작업 업무가 있는데, 판단 업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판단 업무는 관리층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심사하고 평가 업무들이 판단 업무가 되겠고요. 작업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산을 한다던가 통계표를 작성한다거나 단순한 반복적인 문서를 기한하고 작성하거나 발송한다는 것, 또는 단순히 운반 업무라든가 정리 등 하는 업무가 작업 업무가 되겠고요. 기타 업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임 업무가 있죠. 이임 업무에는 단체 이임 업무와 기관 이임 업무가 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한테 너희들이 취득세를 받아라 하고 세금을 받아라 하고 이임하는 경우가 단체 이임 업무가 되겠고, 기관 이임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한테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라고 위임하는 것이 바로 기관 위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임 업무에는 단체 이임 업무가 있고 기관 이임 업무가 있다. 넘기시면 운영이 나오는데요. 운영이라고 하는 건 고전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이 있습니다. 고전적 개념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인간과 기계와 설비와 자금을 잘 활용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현대적 개념은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고 품질 개선과 성과 관리, 품질 관리와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가 현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의 요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목표의 설정과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또 확보하는 책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대상 영역과 활동 국면은 조직 전반에 걸친다는 것. 그리고 복합적 과정이 있습니다. 복합적 과정에는 의사 전달이라든가 의사 결정, 통제, 계획, 조정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합적 과정이 되겠고, 그리고 개방체제적 교호작용이 운영 요소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운영 요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 수행, 조직 목표와 설정과 성취, 대상 영역 활동 국면, 복합적 과정, 개방체제적 교호작용.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세 번째,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관표 과정이 있었죠.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가 있었습니다. 간소화는 보고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그죠? 보고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제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보고서 생산을 지양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업무의 표준화는 전자결제 활성화, 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하는 것이 업무의 표준화가 되겠고, 업무의 과학화는 시스템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여 정부 내 의사소통을 증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과학화란 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그리고 행정 업무 운영의 제도 과정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탑승기, 2단계는 정착기, 3단계는 착수기, 4단계는 도입기, 5단계는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1기 1948년부터 61년도까지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 그리고 61년부터 84년도까지는 정착기지요. 정착기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되겠고, 84년부터 91년도까지는 사무의 기계와 자동화로 인해서 착수기가 되겠고, 그리고 91년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진 게 도입기가 되겠습니다. 도입기. 그리고 9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성숙기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2011년 17쪽에 나왔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게 6가지. 협업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었다. 융합행정을 촉진시켰다. 지식행정 활성화를 되었다. 정책연구 관리 규정이 신설되었다. 영상회의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다시입니다. 2011년도에 6가지가 개정된 것은 협업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었다. 융합행정 촉진이 되었다. 지식행정 활성화가 되었다. 정책연구 관리가 규정이 신설되었다. 영상회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장 강의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지금 크게 몇 문제 한 겁니까? 업무의 개념, 업무의 종류,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도 문제 낼 수 있고요. 운영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렇게 되면 운영의 요소까지 써야 되고, 만약에 운영의 요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행정업 운영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논술하시오. 그렇게 되면 40점짜리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단계 기억하세요.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가 언제였죠? 착수기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가 착수기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91년도 도입기가 되겠죠. 그리고 9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성숙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크게 4문제 공부했습니다. 4문제.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공문서 관리의 행정 업무의 처리, 여기도 4강 시간부터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